네, 최근에 주택 천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 올리는 전세 사기,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논란이 컸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한 집주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전세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진행했던 이 보증공사에서 관련 정보가 조금 공개가 되면서 또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건수가 현재까지 이제 접수된 것이 171건이었고 사고 금액이 334억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좀 사고 건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는 빌라왕은 8번째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뭐 1위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 건수가 293건, 사고 금액이 646억에 달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H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이렇게 해서 알려진 이런 상황인데 이게 보증보험을 받지 못한 이런 지금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합산이 안 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이보다 지금 더 심한 사람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고 좀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빌라왕은 8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드는 기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여기 이제 등재를 한 기준에 대해서 일단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3번 이상 대신 변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예 연락이 끊겨버리거나 이 집주인이 연락이 끊겨버리거나 아니면 1년 동안에 이 보증 채무에 대해서 한 푼도 변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이렇게 좀 등재를 해서 더 조금 정밀하게 관찰을 하고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위 30위에 오른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 금액만 봤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세 사기의 실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지금 현재 네. 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위 30명의 피해 규모가 7,584억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좀 전세 사기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이런 좀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험만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지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한 주택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보증사고 7,584억 원 중에서 6,842억 원을 대신 갚아줬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예, 이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이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조직적인 범행인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이름만 빌리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사기죄가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을 볼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는지 이 부분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이름만 명의를 좀 빌렸다고 한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했다고 한다면 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일단 중점적으로 될 것인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될 것인 게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했다면 가담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피해 금액, 총 피해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이 한 건마다 5억이 넘는 경우에는 특경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5억이 넘는 경우에는 특경법으로 훨씬 더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피해의 변제 정도라든지 추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의 수위는 각 사례마다 다를 수가 있고 우선은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까지 사실관계가 특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 당국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특정하는데 조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 사기를 조금 더 쉽게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공교롭게도 네. 지금 피해가 발생한 이런 임대차 물건들이 다 5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5억 원 이하인 경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이 7억까지 되고 그리고 네. 그 외 지역은 5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보증보험이 된다라고 해서 임차인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건들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하는 사고 물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뭐
이 7천억이 다 뭐 변제했다라고 해서 다 손해는 아니에요. 뭐 이걸 이제 집을 경매를 넘긴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는 변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라든지 또 결국에는 받지 못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그냥 보증보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의 발생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고 사례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스터디가 조금 이루어져서 네.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빌라왕이 사망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건데 집주인이 사망하면은 어떻게 보면 반환제 제도도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아니었어요. 네. 1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이슈가 됐던 게 이게 이 보증보험을 받으려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서류 중에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빌라왕 같은 경우에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사망한 사람은 피신청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피신청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임차인들이 이 빌라왕의 상속인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또 하게 되면은 이 상속인을 또 특정을 하는데 계속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세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 만기가 돼서 갚아야 되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시간이 촉박한데 상속인을 특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보증보험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이 절차에 조금 하자가 발생한 좀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좀 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당장에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런 좀 제도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개선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들은 조금 더 안심을 하기 위해서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런 허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은 보증보험 자체가 이제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는 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또 그 보증보험 자체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다 보니까는 네. 바뀐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 금액 자체도 전액이 다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해서도 이 절차에 있어서 이 임차인이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은 문제 사례가 발생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미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지금 현재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신속히 취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정부에서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조사를 또 해보니까 주로 악성 임대인 보유주택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지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 미추홀이랑 그리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네. 쪽에 빌라를 많이 좀 매입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네. 이 보증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736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2위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인데 여기서도 157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인데 여기도 189건, 189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4위가 전남 광양시인데 네. 광양시에서도 100건 이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아무래도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요주에 좀 지역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세 사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또 시행이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23일, 그러니까는 12월 23일에 국회가 통과된 이 개정안들이 있어요. 네. 국회 그 관련해서 세금, 국세 기본법이랑 국세 징수법 이 두 가지가 23일에 개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곧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지금 이 전세 보증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네. 원래는 이게 이제 대항력을 해서 우선 변제권을 받아가거든요. 이제 뭐 전입신고라든지 그 주택을 인도를 받아서 그 우선 변제권을 받아가는데 이게 국세가
있으면 국세는 나중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더 네. 먼저 받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 1순위였는데 국세가 더 먼저 받아가게 되니까는 아예 이제 전세보증금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빌라왕이 주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세금 체납이 많고 이게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임차인들이 자기의 이 전세보증금을 전체를 다 못 받아가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먼저 잘라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세 징수법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원래는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지금 세금 세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시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세금 세납이 있는지를 임대차 개시 시점 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임대차 개시일 전에 이 사람의 세금 세납상을 보고 만약에 체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그럼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체납세액이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해서 이제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일자 전에는 이 체납세액을 뭐 먼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뒤에 생긴 체납세액은 그 후순위로 변경한다는 그런 좀 개정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피해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세입자 보호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이게 계약 전에는 또 세금 체납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네.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계약을 한 다음에는 알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아예 내용을 작성을 할 때 만약이라도 체납세액을 사유로 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든지 이런 네. 내용을 뭐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렇게 넣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 체납 그 세액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계약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또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뭐 어떠한 특정한 뭐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물건을 계약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다면은 동의 없이 조금 더 체납세액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표준 계약서가 네. 지금 현재 이제 중개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쓰는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런 사유를 통해서 해지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100% 반환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표준 문구로 넣어주는 네. 그런 변경 좀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잘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법정 마련, 뭐 처벌 수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개인이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전세 사기가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외에도 실제로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많았거든요. 네. 뭐 중개사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위임받은 건 월세인데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거를 이제 월세로 막 전환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피해가 발생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권리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좀 보증보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입신고 같은 게 이제 우선 변제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계약 이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제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네. 제가 변호사고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전세 계약을 할 때 아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납세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순위 우선 변제권자라고 하더라도 체납세액이 우선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제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세금이 체납세액이 많으면 그 사람이 이제 국가에서 먼저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체납세액 여부도 확인을 하고 이제 확정일자 뒤에 것만 뒤에 거는 이제 우선 변제권보다 뒤에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굉장히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이 전입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를 받은 날에 발생을 하는 건데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보통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날 만약에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근저당권은 그 설정을 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그 다음 날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날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뭐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면 근저당권 설정을 이게 좀 정보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임차인들이 정말
이게 알면서도 당하는 네. 이런 사기도 좀 방지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을 했는데 또 돈을 주지도 않고요. 갑자기 해고까지 한 약덕 사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 통신기기 소매업을 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이 이제 근로자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이제 6,200만 원 가량을 퇴직 후에 원래 14일 이내에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게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한 달 정도 전에 퇴사 이제 해고를 한다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해고 예고라고 하는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의 급여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일주일 내에 뭐 퇴사해라라고 했으니까 한 달을 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만큼의 급여를 더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준 게 또 2,200만 원 있었고 또 퇴직금도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6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남성이 1심에서 법정에 그러면 재판을 하면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네. 출석을 안 한 거예요.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재판을 결국에는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이 송달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공시송달로 1년 2개월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갇히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항소심에서도 이제 불출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서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단 한 채로 법정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잖아요. 공시송달 절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제도예요? 예, 이 송달이라는 것이 이제 뭐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네. 이 사람에게 뭐 이날에 법정에서 재판이 있으니까는 나오세요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소지로 보내게 되는데 주소지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걸 받겠죠.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송달이 된 것인데 주소지에도 없고 이 사람이 계속 피해 다닌다면 송달이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이 부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는 확인하라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공공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곳에다가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도 가끔씩 이렇게 피고인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고 도망을 다니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그 항소심에서는 아예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남성은 만약에라도 이 좀 행방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당장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 재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이 피해 근로자만 8명이잖아요. 근데 임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뭐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형사소송할 때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형사배상 결정을 받으면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받는 거의 전제도 결국엔 이 돈을 줘야 되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을 뺏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망을 다닌다든지 이런 행적을 봤을 때는 아마 별도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 남성이 재산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는 중간중간에 그 부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퇴직을 한 후에 집에서만 지내던 60대 남성.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7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이 자신의 부인이 자신을 두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이 좀 잦다라고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예.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이 아내분을 둔기로 3차례 머리를 이제 가격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병원이나 이렇게 좀 많이 다쳤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병원이나 뭐 이런 곳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아서 살인의 좀 결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 자녀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다행히 어머니가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살인 미수죄가 된 거죠. 살인이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 미수죄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뭐 고의성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예,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일단은 3회 가결을 한 것이 아니고 1회 가결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그리고 고의성이 이게 미필적 고의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인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상해라고 주장을 했던 거겠죠. 예.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일단 머리에 난 상처가
1회가 아니라 4군데 정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여러 차례 이제 때린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필적 고의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머리를 둔기로 이렇게 좀 치고 그리고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살인에 조금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다 이렇게 네.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지금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정도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뭐 우울증 약을 먹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에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네. 그 부분이 아니라고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신미약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 이렇게 조금 중형에 선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